고창과 동화경명과의 관계가 이제 오늘 탐방의 주된 코스고요. 그 중에 판소리 박물관과 그다음에 고창 동학을 대표하는 인물인 손아중 대접주의 도소와 그리고 동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새로운 종교 원불교 성지, 그리고 동학혁명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던 법성포 이상 그 네 군데를 중점적으로 돌아보면서 100여 년 전의 모습을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판소리 박물관을 동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오게 된 걸 제 일생일대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리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죠, 옛날에? 민초들을 위해서 존재했잖아요. 그러면 그 민초들의 꿈을 실현하려고 했던 동학꾼들을 뒤에서 소리로서 응원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문화유산이 될 고창 땅에 판소리 박물관이 들어서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역사의 필연이다 이 말이에요.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민초들의 꿈과 소망과 민초들의 아픔과 민초들의 어떤 괴로움과 슬픔을 대변하던 것이었고, 바로 그런 민초들의 그런 아픔과 꿈을 하나의 철학 사상으로 정리해서 드러났던 것이 동학이었고, 그걸 현실적으로 사회를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동학농민이었고, 따라서 판소리와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은 삼위일체다. 판소리는 우리의 모든 거예요. 인간의 모든 거예요. 귀신까지도 감동시킨다고 그래요. 응? 근데 그 득음을 할 때까지의 판소리 하는 분들의 그 과정이 드라마틱도 하잖아요. 그죠?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예술, 문화 그런 쪽에 하는 사람들 중에 옛날, 지금은 조금 더 뭐 좀 수월해졌겠지만, 옛날에 판소리 득음하기 위해서 그 갖은 고초를 겪는 그런 과정으로 자기 예술을 하고 문화를 준비하고 학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은 기능이요. 옛날엔 기능이 아니었어. 목숨이었어요. 그런 땅이에요, 이 고창 땅이라는 데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제대로 알아가지고, 제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이 자락을 깔아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만 들판에 학문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들판에 학문하시자 그 말이에요. 예? 예? 예.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이동하시겠습니다. 고인돌은 소위 말하면 청동기 시대니까 지금부터 약 뭐 2500년 전, 2000년 전 그 정도의 이 지역에 거대한 지배 세력이 살았고 그들이 만들어 남겨놓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뿌리가 아까 말한 족보가 굉장히 깊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학의 도소가 있다는 얘기는 많은 생각을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동학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부터 달라져야 돼. 이게 없는 사람, 못 먹는 사람, 눌리고 억압받는 사람들만 좋아했던 게 아니라 생각이 있는 지식인들, 양반들, 부자들도 동학을 무지무지 좋아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손아중 대접주의 도소가 역사와 뿌리가 있는 이 마을 안에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간판이 하나 이렇게라도 세워지는 여기까지가 한 30년 걸렸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철이 들어가니까 아마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뭔가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여기가 성역화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도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동학 조직에서는 중앙본부를 대도소라고 그러고 또는 유김소라는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앙본부 밑에 각 지역별로 포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요즘으로 하면 교구 정도 돼요. 뭐 천주교 무슨 교구 그런 것처럼 지방 교구, 지방 교구의 중심 사무소가 도소예요. 그러니까 무장 지역의 무장은 이제 손아중 이분이 대접주인데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를 이렇게 거느리는, 그래서 이 무장 대접주의 관할 구역이 정읍, 고창, 흥덕, 무장, 나주, 장성, 영광, 한평 엄청나죠. 뭐 한 10여 개 고을을 관장하던 굉장히 큰 규모의 대접주였어요. 그 무장, 요즘으로 말하면 교구의 중심 핵심 사무소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도소가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동학농민군이 이제 전주성을 점령을 해서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1차 봉기 이후에.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이 민초들의 어떤 그 간절한 바람, 여기서 진짜 나쁜 짓을 하는 어떤 관리도 데려다가 따지고 벌도 주고 혼도 내주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주변 백성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호소를 하면 여기 이제 대접주가 그걸 접수해갖고 그걸 가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이 도소가 폐정개혁을 하는 그 전진적인 핵심도 기지였다. 그 전에는 그 동학조직의 포의 중심적인 사무소 역할을 했었고, 혁명 당시에는 폐정개혁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또 전진 기지 역할을 했다. 이 무장, 바로 여기 손아중 도소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태사는 어떻게 원불교 만들었을까? 보면 평범한 삶에서는 그게 안 나와. 고난에서 우러나오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전봉준도 손아중도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은 고난이야, 고난. 4, 5살 때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14살, 15살 때 일본군에 의한 남한 대토벌작전이 이 일대에서, 고창을 포함한 이 일대에서 엄청나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전이 벌어졌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 소태산이 뭘 고민했을까? 이건 아닌데 왜 세상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모습일까?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고민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어떤 형태로, 종교적 형태로 열어보고자 그때부터 이제 스승 찾아서 20년을 헤매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1916년 4월 28일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어떤 뒤집으면 에너지요, 고난이라. 범성포가 왜 중요하냐면 조선시대는 여기가 이 일대 28개 군의 세금으로 걷는 쌀을 여기서 다 모아갖고 서울로 싣고 올라가던데요. 15년의 기록을 보면 그 줄포에서 제주도로 피난간 얘기도 나오고, 부안 유생이 김방선이란 분이, 그러면 그 줄포에서 제주도 갈 때 반드시 들리는 데가 법성포예요. 또 제주도에서 올라오면서 들려서 가. 그러니까 연안 항로의 주 항심, 서해안 항로에,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법성포가 그래도 얼마나 큰 게 있었을까 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1960년대, 70년대에 부안이나 고창이나 영광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신장로가 주 도로가 아니야. 바닷가 쪽은 뭐요? 바다가 고속도로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12년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법성포하고 줄포가 일일 생활관의 고속도로예요. 바다로. 그러니까 요 바다를 끼고 영광, 법성포, 여기 이제 고창, 연안, 곰소만까지가 일일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래서 바닷길이 훨씬 편리해. 근데 그걸 다 우리가 역사적 기억 속에서 지금 잊혀버리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되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걸 되살리면 21세기에 우리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한 어떤 하나 실마리가 나올 수가 있어. 바다로만 땅으로만 승부해서는 안 되고 바다를 이용하는 어떤 방법. 고창 지역 살면서도 동학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런 기리의 인문학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동학에 대한 것도 배우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인문학에 대해서 더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평소에는 동학에 관련돼서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동학에 관련돼서 더욱더 깊게 알게 되었고 모르는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제가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인문학에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지려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은 지역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세계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과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을 꾸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 건가가 방향이 보이죠. 앞으로 더 고향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보물을 이제 꺼내서 가공을 하고 빛을 내고 그래서 그 보물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막 나눠주고. 공짜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 귀한 것을 공짜로 줄 때 더 좋잖아요. 값싼 거 공짜로 주면 이거 주냐 그러는데 귀한 거 보물을 공짜로 줘보세요. 세계 사람 다 몰려올 겁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전라북도 고창 땅이 지닌 우리가 몰랐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전라북도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의 이제 발상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고창과 이제 동학농민혁명 관계에 대해서 종래에 잘못 알려져 왔던 내용들을 최근에 이제 새로 발견된 사료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끝으로 이제 고창 그러면 또 고창과 동학 그러면 잊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분 있어요. 손아중 대접주라고 하는 분. 그래서 손아중 대접주의 인품 또 그 어떤 활동 또 농민군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과의 어떤 인간적 관계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창 군민은 아니지만 고창 군민보다도 10,000배 고창을 사랑하는 박맹수입니다. 왜 10,000배 이상 사랑한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고창이 세계문화유산 3관왕 되신 거 아시죠? 뭡니까? 고인돌, 또 판소리, 또 생물권. 대한민국의 3관왕 한 지자체는 고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에 드러내는 땅이니까. 그죠? 오늘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 오셨는데 내가 날마다 딛고 걸어가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가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주 가까운 장래에 고창이 사관왕을 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동학. 우리 땅에 이런 굉장히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땅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고창이다라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합니다. 이 자료집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2013년도 2월호에 일본의 역사 교사, 또 일본의 사회과 교사, 지리과 교사 한 5만 명이 보는 잡지입니다. 이 일본에서 나오는 학술지 중에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발행 부수가 최소 3만 부 이상 되는 잡지에 2012년도에 고창 구순의 무장기포지를 다녀가신 일본인 교사가 그 무장기포에 큰 기념탑 있죠? 그 사진을 포함한 내용들을 일본의 역사, 지리, 사회과 교사 3만 부가 발행되는 5만 명 이상이 보는 잡지에다가 소개를 했어요. 동학이 지금 한국을, 고창을 떠나서 전라북도를 떠나서 세계로 지금 이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학이 무엇이 우리나라 사람은 또는 고창 사람은 우리 거니까 소중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지네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반대되는 나라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일본 사람들도 동학에 뜨거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 무장포고문에서 찾았어요. 무장포고문. 자, 이 자료집에 한번 보십시다. 그 무장포고문이 번역돼서 소개돼 있어요. 자료집에 12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고딕으로 제가 처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고딕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낭낭한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우리들은 비록 시골에 사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이 땅에서 나는 것을 입고 사는 까닭에 나라의 위태로움을 차마 앉아서 볼 수 없어 팔도가 마음을 함께하고 억조 창생들과 서로 상의하여 오늘의 이 의로운 깃발을 들어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그것을 밑줄을 치세요.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 것을 죽음으로써 맹세하노니 이제 요 대목입니다. 요게 이제 무엇을 풀어놓은 말이냐면 보국안민이라는 한자를 풀어놓은 거예요. 보국안민 보국안민 이게 뭐냐면 이 보자는 여러분 고등학생들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갚을 보자가 아닙니다. 갚을 보자가 아니요. 갚을 보요 이거는 갚을 보자가 아니고 또 지킬 보자가 있죠. 보호할 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지킬 보자도 아니에요. 갚는다는 것은 나라에 예를 들면 보국을 했다면 나라에 뭔 은혜가 있으니까 갚겠죠. 그런데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나라로부터 백성들은 은혜 입은 게 없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짓밟고 죽이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보는 뭐예요 또? 나라가 뭔가 좋은 거, 바람직한 게 있을 때 지킬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보자는 뭐냐면 바로잡을 보예요. 바로잡을 보. 무엇을? 잘못을 또는 도울 보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 나라를 돕는다. 나라에 뭔가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빠진 게 있으니까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보국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노력
또는 힘, 역할,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보국에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한, 뭔가 모자란 나라를 힘을 보태서, 어떤 생각을 보태서, 하다못해 노동, 일을 보태서 그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백성들은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어떤요? 주인이요, 주인.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보국에. 동학에서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나라의 종이 아니라. 응? 자, 우리가 보통 옛날에 교과서에서 배울 때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선서하죠? 그러면 뭐라고 선서합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군림할 것을 선서합니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것을 선서하잖아요. 왜 우리가 대통령한테 엄청난 권한을 줍니까?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대통령한테 줍니까? 아니잖아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가 돼야 돼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 보면서 누가 국가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느끼셨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 동학군들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서 나라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한 것을 선언한 거예요. 이거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는 거예요. 보국함이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이제 실감 좀 되죠? 아하하. 저 링컨의 무슨 누구를 위한 누구의 그게 우리 민주주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들이 참여하신 동학농민혁명에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의 정신이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을, 그 어떤 포부를, 그 어떤 슬로건을 어디서 선포했냐? 전라북도, 고창군, 공읍면, 구슬이, 여러분들이 사는 땅에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 앞으로 동학이 널리 드러나면, 동학을 우리가 제대로 연구한다면 아마 고창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출발지, 성지, 이렇게 아마 평가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런 땅이에요, 이 고창이라는 땅이. 대단한 에너지가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 제 집 부처를 그 절에 사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면 남도 소중하게 생각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창이 이렇게 엄청난 훌륭한 보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이해가 없으면 사람들이 주목 안 하게 돼 있다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고창의 동학을 전혀 지금까지는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접근해 가야 할 이제 필요를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동학에 미쳐가지고 97년에 일본을 갔어요. 1997년에. 그래서 일본의 그 외교 문서, 옛날의 외교 문서를 다 보관하고 있는 외교 사료관이라는 데를 이제 가가지고 동학 관련 자료를 막 뒤지다가 찾아낸 겁니다. 12쪽에 있어요. 동학혁명 당시에 동도대장이 이제 전봉준 장군이 이 명령을 내렸대요. 이런 명령을.
각 부대장에게 명령을 내려 약속하기를 매번 적을 상대할 때 우리 동학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냐고 이긴 것을 으뜸의 공으로 삼을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의 목숨만은 해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할 거다. 매번 행진하며 지나갈 때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민폐를 끼치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들 사이에 신망이 두터운 사람, 존경할 만한 학자가 있는 동네 심리 안에서는 절대 주저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1894년 그 무렵에 조선 왕조의 소위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였다? 거의 80~90%가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이었다. 그럼 그 탐관오리 등살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예 농사 짓는 분들이 제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종자잖아요. 그럼 이 종자만큼은 뺏기면 안 되니까 무슨 그 기둥 밑에다가 숨겨놓고 어디다가 깊숙이 숨겨놓고 그것까지도 다 뺏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동학농민군들이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동학농민군들이 죽창을 잡은 것은 그런 가렴주구 속에서 80~90%가 부패한 그런 지방 수령들 밑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걸 요즘 말로 바꾸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났단 말이죠. 혁명이라는 것은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때려 부수자는 게 아니라. 안 그래요? 그럴 때 뭐였냐? 뭔가 생각이 열려있고 시대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4.19 때 또는 뭐 6월 항쟁 때 광주 항쟁 때 왜 시민들이 다 대모대에 박수를 보내고 물 떠다주고 왜 그랬어요? 그들의 주장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 사람들을 살리자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 동학군들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려고 했어요. 이 혁명의 아까 이제 개벽 얘기가 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자는 건데 폭력으로 고치자는 게 아니라 큰 어떤 사상으로, 위대한 어떤 사상으로. 요걸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의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을 다 최고로 높은 존재로 생각하는 게 생명의 세계관이라는 건데 그런 정신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주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동학군이 죽창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본질은 살리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자, 사람을 살린다. 고통 속에서 배는 사람들을 살린다. 잘못된 뭔가 기울어져간 어떤 체제를 좋은 방향으로 고친다. 이런 내용들은 어때요? 나라와 국경과 민족을 떠나서 그래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의 가치를 최대로 잘 발휘하도록 그런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혁명한다. 그게 동학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계에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힐 것 같아요? 먹히잖아요. 그죠? 결론은 뭐냐면 동학농민군이 전봉준 장군이 1년 이상을 전국 각지에서 200만, 300만이 일어나서 싸울 수 있었던 배경 중에는 그런 동학의 정신, 동학의 사상, 동학농민군의 규율에 공감했던 수많은 유명, 무명의 양반, 지식인, 관리들, 현직 관리, 전직 관리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유재관의 문서, 도움을 주신 분들의 그 10명의 제목이 든 문서를 발견하고요.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갖고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말을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보년에 전봉준 장군이 외롭지 않았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러한 그 어떤 보이지 않았던 지지들, 열화와 같은 지지들,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이제 진압을 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타도해야 되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겉으로 보면. 그런데 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처벌을 받아가면서까지 전봉준 장군을 돕고 동학군을 도왔냐. 그거는 동학혁명의 정신, 동학농민군들의 어떤 규율,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그 근본 뿌리 사상, 그게 바로 동학사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동학사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본론으로 동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동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아신다면 뭘 아십니까? 제가 이제 고발을 좀 할게요. 어떻게 아시는 줄 아세요? 우리 국민들이? 동학은 서세가 물밀듯이 물려 들어오니까 그 서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서세의 중심 세력 중에 하나가 서학이에요. 요즘은 가톨릭이에요. 천주교예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배격하기 위해서 동학을 생겼다. 동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국사교과서에서. 한심 무지로 소이다예요. 제가 하도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대항한다 그럴까? 저쪽하고 이렇게 대립한다 그럴까? 그런 걸로 서해 대립하는 그게 동학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닌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동경대전이라는 수훈 선생님이 만든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 뭐가 나오냐. 그 당시에도 하도 그 시시비가 많았던 거예요. 선생님 자꾸 동학 얘기하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왜 천주란 말을 쓰고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말은 동학이라고 하면서 비판하기를 저쪽은 너네는 말만 바꾼 거지 서학이라고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밝혀주시오. 서학과 동학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훈 선생님 말씀입니다. 이 오리지널이 제 해석이 아니라 수훈 선생님이 세 가지로 딱 간단하게 운 즉 일이다. 운 즉 일.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나 널리 퍼지는 거나 동학이 널리 퍼지는 거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수 선생이 서학을 인정하고 있어요? 안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냐? 서학과 서학은 도즉 동이다. 도가 최고로 좋은 거 아니에요? 도즉 동이다. 도가 같다. 서학이 최종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궁극적 목표나 우리 동학이 최종적으로 실현할 목표나 똑같다. 방장산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정상으로 가는 그 정상에서는 만난다. 정상에서는 만나야 된다. 동학과 서학이 그걸 100%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즉비요. 이즉비. 이치는 다르다. 이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서학의 도나 동학의 도는 같지만 나는 동에서 태어나가지고 동에서 도를 받았지 않았냐?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이 동쪽 아니냐? 우리나라 아니냐? 그러니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동학에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건 뭐냐면 나의 개성, 주체성,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분들이 전부 인권으로서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걸로서 가장 소중한 인권을 갖고 있는 점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동학은 요즘으로 말하면 다른 종교, 다른 사상, 다른 문화를 100% 인정하면서도 그걸 뭐라고 그래? 다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인정하면서도 나는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는 내 길을 가야 내가 돼. 안 그래요? 고등학생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동학은 밖으로는 보편성을 크게 열려 있으면서도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현실에 가장 충실하지 않은 사상이구나. 그래서 제가 동학을 이렇게 아주 쉽게 정리했어요. 동학은 제 나라, 제 땅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과 제대로 된 사회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사상이다. 그러면 이 동학이
미국에 가면 미국에 맞게 그렇게, 중국에 가면 그렇게 맞게, 제 나라 제 땅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과 제대로 된 사회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그거다. 그러니까 이게 서학에 대항하는 동학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동학에 대해서 오해가 뭐가 있냐? 동학은 짬뽕이다 이거예요. 유교에서 좋은 거 몇 개, 불교에서 좋은 거 몇 개, 도교에서 좋은 거 몇 개, 천주교에서 좋은 거 몇 개 따라하면 비빔밥이지. 비빔밥도 진짜 맛있는데? 뭐가 독창적인 게 있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열이 나. 왜냐? 지금까지 100몇십 년 동안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서쪽에만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진리는 서쪽에만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진리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사상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갔냐고! 왜 일본에서만 나와야 되고 미국에서만 나와야 되고 중국에서만 나와야 됩니까? 세계적인 대사상가와 세계적인 대인물이 왜 다른 나라에서만 나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잘못된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소문 선생이 세계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왜 전봉준 장군이 세계적인 인물이 아니냐고. 제가 엉터리 얘기하는 모양이네. 박수가 없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상하게 남의 나라 거, 서양에서 들어온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우리 거에 대해서는 별로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거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동학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학에 조금 전에 보고감 얘기했잖아요. 동학에 또 하나 뭐가 끝내주는 게 있냐면 유무상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무상자. 요 유무상자는요, 제가 찾아낸 겁니다. 앞으로 유무상자 가지고 꼭 뭔 동학 설명하려고 할 때는 앞에다 단서를 다세요. 박맹수 교수가 찾아냈음. 안 그러면 제가 지적 소유권 침해로 고발합니다. 이제 그 유무상자의 의미를 좀 기억을 잘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해요. 유무상자라는 게 있을 유 없을 무, 서로 상 도울 자자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돕는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를 있는 사람은 부자고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돕는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로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도울 수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왜? 돈 말고 지식인들은 몸으로 노동에 약해요. 그러니까 많이 못 배운 사람도 노동을 통해서 많이 배운 사람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무상자는 어느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울 수가 있어요. 노동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노동을 잘하는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또 기술이 있잖아. 기술이라는 것도 기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판소리 같은 건 저는 절대로 제가 누구한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판소리 잘하는 분한테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유무상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다라든지 그런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요즘으로 하면 쌍방향 관계예요. 누구든지 도와줄 수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요 대목과 관련해서 동학이 처음 생겼을 때 경상도 유생들이 동학을 싫어해가지고 동학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그 동학을 탄압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막 그래요. 그걸 동학 배척 통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동학을 비판하는 내용에 동학은 유무상자를 해가지고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술 장사하고 그 백정들이 좋아한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동학은 평등 사상을 주장해가지고 천민들이 막 이렇게 좋아한다. 그 다음에 동학이 또 남녀 평등을 주장해가지고 호라비하고 과부들이 좋아한다. 뭐 그런데 아주 그 나쁜 표현이지만 굉장히 반대로 해석하면은
요즘과 같은 세상에 우리들이 보통 이제 그런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걸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초기부터 그 공동체적인 요소가 강했어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갑오년에 이제 동학에 뛰어든 충청도 서산에서 동학에 뛰어든 홍종식이라는 분이 살아남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증언을 남겨요. 동학난 실화라고 하는. 후배들이 찾아가서 선배님은 왜 갑오년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까? 그랬더니 동학에서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돕고 해가지고 굶는 사람이 없었다. 굶는 사람이 없었다. 유무상자가 싫은데. 그리고 동학에서는 누구나 다 서로 양반이든 쌍놈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들처럼 서로 맞절을 하면서 접장 그랬대요. 그러니까 100% 평등하게 평등한 인격적 존재로. 그래서 갑오년 당시에 충청도 일대에 그런 말이 있었대. 동학에 하루 빨리 들어가면 하루 빨리 양반이 되고 하루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하루 늦게까지 쌍놈으로 있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한 어떤 공동체. 동학. 예. 유무상자. 요게 제가 볼 때는 한국적 공동체 정신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 뿌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끈끈했어요. 어떤 한 조직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에는 절대로 굶는 사람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전국에 한번 소문 나와요. 고창에서 사는 주민들은 예를 들면 그런 굶는 사람이 없다. 또 어떤 지역 복지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 고창으로 아마 주민등록 이동을 오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동학이 그런 공동체적인 끈끈한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요게 이 갑오혁명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짬뽕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자, 신분제 문제를 말로, 책으로, 글로 수많은 사람이 지적을 했죠. 그 신분제가 문제가 있다. 신분제를 다 봐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게 주로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정약용 선생을 비롯해서.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사회제도 개혁으로, 실천으로 놔둔 세력이 누구냐? 동학군들이에요. 동학을 믿고 동학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어요. 수훈 최재우 선생이 1860년에 도를 얻으시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여자 어린 종 2명을 해방을 했대요. 자기 집안이 원래 양반 집안이거든요. 수훈 선생님 집안이. 아버지가 대단한 양반이에요. 어린 여자 종 2명을 해방을 시켰다. 그래서 한 명은 수양딸, 한 명은 며느리로 삼았다.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이거는 동학을 높이려는 후래 사람들의 꾸민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노비 해방을 통해서 평민이 된 할머니가 80세가 되셔가지고 증언을 남긴 게 있더라고요. 대신사 수양녀 주씨 할머니의 증언 그래가지고 그 주씨 할머니 증언 내용도 여기 지금 소개가 돼 있어요. 동학의 제1호의 신자가 누구냐면 자기 사모님이에요. 수훈 선생님 사모님이 제1호예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굉장히 여성들의 인권이랄까 여성들의 자각 이 깨우침에 굉장히 힘을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남자들은 잘못하면 계속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여성들이 이렇게 드러날 것 같아요. 해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 오는 후천 시대에는 여성들 가운데 도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 너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수도규칙을 만들어서 선포를 해요. 여성 수도규칙. 그게 뇌칙 뇌수도문이라는 거예요. 그 원본은 서울대 규장각에 있어요. 거기에 2가지 내용만 제가 설명합니다. 너네 집에 손님이 오셨으면 손님이 오셨다고 말하지 말고 하늘님이 강림하셨다고 말하라. 동학은 모두가 자기 안에 거룩한 하느님을 모신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시천주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손님이 아니요. 하느님이 오셨다고 해라. 자기 집에 오신 손님을 하느님으로 생각하면 하느님에 대해서는 가장 최대의 존경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손님을 최대로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그 내칙 내수도문. 2번째 또 어떤 내용이 있냐?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어린이 때리는 건 하느님을 때리는 거다.
하늘님은 생명이 기가 꺾이고 상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옛날에는 애들을 많이 때리고 키웠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에 대한 인권, 여성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88년인가 9년에 청주를 지나시면서 해월 선생님이 하루를 이제 숨어 계셔. 해월 선생님은 38년 동안 도망만 다녔어요. 불법으로 그건 규정을 해놨으니까. 요즘으로 하면 방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수배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체포 어디 가서 편안하게 하루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없어요. 맨날 도망 다니는 세월이에요. 청주를 지나시다가 이제 어느 동학 신자 집에서 머무는데 그 제자가 서택순이라는 사람. 저녁 늦게까지 무슨 얘기를 나누는데 저 건너방에서 무슨 소리가 찰까닥 들려요. 배 짜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택순이라는 제자에 물어봐요. 야, 저 건너방에서 지금 무슨 소리가 나냐? 제 며느리가 배 짜는 소리죠. 해월 선생님이 혀를 끌끌 참서 아이고 이놈 아직도 모르네. 야 이놈아 내가 언제 응? 네 하늘님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네 며느리가 어떻게 그게 배 짜는 거냐. 하늘님이 배 짜는 소리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짜는 며느리가 배를 짜는 게 아니라 하늘님이 배를 짠다. 여성을 최고의 높은 존재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동학이 이 땅에 등장하고서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최초로 평등 사상, 자 신분평등, 양성평등을 목숨 걸고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선배들, 그 선배들이 누구냐? 동학의 선배들이고 동학군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한국의 평등 사상의 효시예요. 이거는 실학자들도 못했어요. 그런데 동학을 짬뽕이라고 그래요? 괘씸하게 그지없죠.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동학을 이제 종교로 보통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해요. 동학을 종교로. 그래서 동학 얘기를 이제 저기를 하면 서학 카톨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부담감 느끼고 그러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종교라는 말이 그러면 그 종교는 영어의 릴리전을 번역한 말이에요. 릴리전을 번역한 종교란 말이 널리 쓰여지게 된 것은 1900년대부터예요.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같은 신문에서 서양 문물을 일본을 통해서 막 소개할 때 릴리전을 일본 사람들이 종교로 바꿔요. 필로소피를 철학으로 바뀌고 소사이어티를 사회로 바꾸고. 그러니까 철학, 종교, 사회는 우리말이 원래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종교란 말을 릴리전을 번역한 종교란 말 이전에 우리식의 종교란 말은 뭐였냐? 도학이었어. 도학.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내 이 가르침은 도라는 차원으로 말하면 천도고 하늘의 길이고 천도고 학이라는 차원으로 말하면 동학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천도와 동학, 도학. 도학의 핵심은 뭐냐면 도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닦고 수행하면 최고의 그 경지까지 내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신성이 될 수 있고 내가 군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부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뭐냐면 닦아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동학의 그 대가들을 많이 이제 만나 뵙고 그분들 따라서 공부 그렇게 과정에서 들은 말이 있어요. 옛날 동학의 선배들이나 천도교의 어른들은 믿는단 말을 절대 안 썼대요. 한다라는 말을 썼대요. 동학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학은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서 또 닦아서 공부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추구하는 높은 경지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사상이에요. 하자는 학문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특정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동학을 누구나 해야 될 도학, 마땅히 해야 될 도학으로서 동학. 그러면 불교를 하는 분이나 유교를 하는 분이나 천주교를 하는 분이나 기독교를 하는 분이나 이건 마땅히 해야 될 동학이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들어지고요. 오늘 이제 후반기 강의는 주제는 손아중 대접주의. 또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가장 이 고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손아중 대접주인데 원래 고향은 여기가 아니죠. 정읍이지만 저처럼 고향은 벌교지만 익산이 자기 삶의 무대가 다 돼버렸듯이
손아중 대접주의 모든 그 중요한 업적 활동의 무대는 고창이에요. 성송리 괴칠이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저희가 도소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손아중 대접주가 당시에 이 일대에서 가장 최대로 동학 포교를 잘하셔가지고 4,000명 정도의 이제 쉽게 말하면 제자라고 그럴까?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대부분의 세력이 이 고창 무장 이 일대예요. 그래서 손아중 대접주가 동학 기록에 어떻게 나오냐면 무장 대접주로 나와요. 무장 대접주. 그 무장 대접주의 이 손아중이라는 분이 고부에서 1차 봉기를 해가지고 성공을 못 하잖아요, 전봉준 장군이.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 무장으로 와요. 그 성송리를 제가 92년부터 열심히, 1992년부터 열심히 들락날락 하면서 정대균이라는 분, 지금도 아마 살아 계실란가 모르겠네요. 정대균, 태균 이런 시 어른들을 뵙고 이제 그 괴칠이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계속 들락날락을 했는데 그 전해오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그 남겨진 기록에 하면 고부에서 이제 피신해 와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를 계속 경로를 벌였대요. 손아중 대접주하고 전봉준 장군이. 아마 주변에 또 몇 분의 지도자들이 계셨겠죠. 그 경론의 내용은 뭐였을까를 이제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보니까 지금 일어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응? 그런데 전봉준 장군은 접주고, 전봉준 장군은 접주고, 여기는 고부 접주예요. 고부 접주는 많아야 500~600명이요. 대접주는 많으면 5~6천이고 적어도 2~3천이요. 그러면 몇 배요? 벌써 10배 내지 5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권투로만 체급이 달라. 랭킹이 다르다고요. 근데 하여튼 전봉준 장군이 손아중 대접주에 와가지고 경로를 벌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래 부하뻘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론을 벌일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은 그 경론 끝에 손아중 대접주가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자기 조직, 자기가 일군 이것을 다 그대로 전봉준한테 넘겨줍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정도 어느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 그러니까 눈앞에 것만 보면 그렇게 안 되겠죠. 이 대의라든지 그 어떤 동학의 정신이라든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실현해야 할 세상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공감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목숨을 걸고 일궈낸 모든 것을 다 들어가지고 전봉준 장군한테 다 줘버려요. 이 전봉준 장군의 최후 진술 기록을 자꾸 읽어보면은 그 4,000명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4,000명이 누구냐면 이 양반 거예요. 아, 고창이 그런 아름다운 땅이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야, 이 큰 정신을 향해서 다 합쳐져. 그래서 사실은 전봉준 장군이 손아중 대접주가 기르고 가꾸고 조직한 4,000명의 동학 도인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무장기포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손아중이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의 어떤 배포가 있고 스케일이 있었냐. 1892년이 임진년입니다. 1892년이 간지로 임진년이요. 1592년으로부터 몇 년이요? 이게 이제 임진왜란이 있던 해요. 300년이죠? 300년이 흐른 뒤인데 이 임진년에 막 세상이 들썩들썩 하는가 봐요. 이 나라가 바뀌었으면,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그런데 손아중 대접주가 열심히 동학의 가르침을 이 일대에서 펴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손아중 대접주가 뭔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 고창, 무장, 영광, 정읍 이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퍼져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 정도까지 퍼져나갔냐면 만약에 그 손아중 대접주가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에 있는 비결만 꺼내버리면 이 세상은 끝난다. 이런 얘기가 막 퍼져갔대요. 이건 제가 꾸민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오지영 동학사에 나온 얘기예요. 워낙 어떤 인품과 스케일이 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 동학사에서 보면은 손아중 대접주의 별명이 떠돌이 접주인데, 떠돌이라는 게 이렇게 부정적 의미의 떠돌이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동학의 접과 포를 가서 전부 다시 재건하는 역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조직 재건의 명수. 손아중이라는 분. 조직 재건의 명수. 조직 재건, 조직 활동 여러분 해보시면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은 절대 조직 재건 불가능합니다. 자기 걸 다 내놓을 때 그 사람이 조직을 재건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런 인물. 떠돌이 접주라는 것은 하여튼 이 정읍, 영광, 무장, 한평, 장성, 나주 요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망가지고 문제 있는 조직을 동학의 접과 포를 전부 재건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제 4,0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품이랄까 스케일이 짐작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전봉준한테 탁 넘겨줘요. 어찌됐든 그런 인품이었는데 이 92년 임진왜란 300년 뒤에 앞으로 오는 시대는 손이 대안이다. 응? 손학규 씨가 아니고 손아중 대접주와. 그래가지고는 그 동학 도인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퍼지면서 거기에다가 했던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의 비결만 얻으면 끝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대접주 밑에 접주들이 이제 수백 명이 와가지고 여기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어떻게든지 신용이라도 하든지 비결을 탈취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선운사 마애불로 수백 명의 동학도들이 꺼냈는가 안 꺼냈는가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그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 비결 탈취 사건이 왜 이 일대에서 회자가 됐냐는 얘기는 시대가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시대 속에서 동학이 대안 사상, 대안 어떤 학문, 뭔가 그런 걸로 주목을 받게 됐고, 그런 속에서 그걸 실천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력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 손아중 대접주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는 그 사건이 바로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근데 조금 전에 이분이 평생 그렇게 떠돌이 접주로 해서 재건해갖고 일군 4,000명을 다 넘겨줬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속에서 손아중 대접주의 스케일과 사상과 어떻게 뭔가를 내다보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진 땅이라고 이게 이 고창이라는 데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꿈은 클수록 좋다. 꿈은 클수록 좋다. 커야 꿈이요, 커야. 작은 건 꿈이 아니요. 꿈은 클수록 좋다. 그 꿈을 한번 켜봅시다. 고창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키는 그런 어떤 성지로 드러날 수 있는 꿈. 사람이 하늘이고 모든 만물이 다 하늘이라고 했던 그 동학의 정신은 세계 사람들을 저는 충분히 울리고 감동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전봉준 장군이 최후 진술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 일신의 피해 때문에 봉기한 게 아니다. 나는 고부 군수한테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별로 피해 입은 게 없다. 그런데 내 주변에 수많은 백성들이 저 악질적인 조병갑 때문에 이 모순에 가득 찬 조선왕조의 잘못된 지배체제 때문에 민초들이 너무너무 고통받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앞장을 섰다. 내 몸을 위해서 일어나는 놈은 그건 대장부가 아니잖아요. 천봉준 장군 그렇게 최후 진술에 나와요. 이게 제가 꾸며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공공 철학이요. 그게 공공성이요.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세상, 응? 이웃들의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원산지, 원조, 출발점, 그 어떤 그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땅, 한국 근대의 고창. 그렇죠? 그 고창이 세계에 빛나는 날을 고대하면서 제 강의를 우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